코뮤니즘은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에 영향받았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비공개 연설을 통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소 평화 공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 국가기구 활용 등 수정주의 노선을 주장하였다. 이후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유럽의 공산당들에게 소비에트 모델 대신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길과 국가적 길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적 길은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소련 공산당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해제를 통한 평화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도록 허용하였다. 후르시초프가 수정주의 노선을 발표한 직후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세계 공산당 노동자당 회의는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민주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해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을 채택했는데 소련이 영향에 있던 유럽의 공산당들이 이러한 수정주의 노선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지칭하였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구 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로 가는 국가적 길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자기 조건에 맞게끔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 서유럽에서는 의회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거라는 거죠. 바로 민주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점진적인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소련의 영향에 있던 유럽의 공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의 3인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들이 따로 있어요. 친소 공산당들. 그래서 이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진보적 민주주의로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거는 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했죠. 사회주의보다는 반독점 투쟁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독점 투쟁. 그 독점 자본 외에는 전부 다 피해자죠. 그래서 계급연합을 하는 계급연합. 그래서 자본주의 전체, 자본가 전체가 아니라 이 독점 자본만 하는 거예요. 독점 자본.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 공산주의라는 말을 내걸기보다는 계급연합, 민주적,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내걸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민주농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내건 것도 비슷한 거예요.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계급연합을 통해서 의회를 통한 혁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이거는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969년 모스크바에서 다시 열린 세계 공산당 노동자당 회의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공산당들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공산당과 노동자당은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위한 투쟁,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독점제와 그들의 경제적 지배와 정치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성취될 급진적인 민주주의적 변화는 대중들의 사회주의적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확진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유로 코뮤니즘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내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나머지 공산당들은 내분에 빠졌거나 선거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로 코뮤니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유로 코뮤니즘 안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잡냐 이건데 3인주의 정당과 뭐 한다? 연립정부를 한다는 거예요. 연립정부. 연립정부를 통한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공산당의 지지율, 공산당이 3인당과 합치면 다수, 그죠? 다수 득표. 그래서 공산당의 득표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3인당과 합치면 연립정부가 가능하다. 캐스팅 보트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 나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 그랬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그 정도 득표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다 강령을 개정해가지고 강령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 어드밴스드 데모크라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다 집어넣어요. 정치적으로는 연립정부를 통한 집권. 옛날 진보당과 똑같죠? 지금 진보당도 그러지 않나? 민주당과 연립정부에서 집권하겠다.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통한 집권. 사실 그 비례대표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다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요거 우리 또 함께남 동지 읽어봅시다.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직후 1956년 이탈리아 공산당은 제8차 당대회를 열고 팔미로 톨리아트 공산당 서기장의 제안에 따라 사회주의로 가는 이탈리아 경로를 채택하였다. 이 노선은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심화시키면 이러한 민주주의 축적이 결국은 사회주의로 전이될 것이라는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반독점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1951년 영국 공산당 당대회가 채택한 사회주의로 가는 영국 경로와 유사하였다. 이탈리아 공산당이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은 공산당이 전위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면서 폭넓은 반자본주의 연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해 간다는 것이며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러한 노선을 선언한 이유는 서구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부르주아 국가의 위기가 장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러시아 혁명과 같은 신속한 기동전을 환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이거를 채택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영국의 길, 사회주의로 가는 프랑스의 길, 사회주의로 가는 이탈리아 길 이런 식으로 해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합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계급연합이고 공산당을 대중정당으로 바꾼다. 그리고 러시아 시기의 무장혁명이 서유럽에 발전된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이러한 유럽 커뮤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 커뮤니즘이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요거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스페인 공산당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있는데 베르네스트 만델은 1974년 스페인 은행에서 프랑스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스페인 공산당이 우회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단계적 상승론을 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1968년 프랑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주의 프랑스를 위하여라는 쌍피니 강령을 채택하였고 1971년 17차 당대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행기로 규정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은 1976년 22차 당대회에서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고 1979년 23차 당대회에서 3층의 통일전선과 하층의 통일전선을 강조하고 선거에 의해 점진적으로 달성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재확인하였다. 프랑스 공산당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공산당이 대중들을 조직하고
이들 대중들이 행동에 나설 때 가능하다. 네.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 활동만 아니라 대중투쟁과 의회 활동을 병행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겠다. 단계적 혁명론이죠? 이런 것들 다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현재 진보당이 다 이와 같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왜 망하게 되냐면은 핵심이 뭐냐면 연립정부잖아요. 연립정부. 공산당들이 인기가 떨어져요. 인기가 떨어지면서 3인당과 합쳐도 집권이 불가능해. 이 정도로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연립정부라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고. 연립정부가 불가능. 득표율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슬람이라든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 사회주의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직접 침공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면서 미소 평화공존이 파기가 돼요. 다시 말해 데땅트 긴장 완화죠. 데땅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공산당들은 이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 침묵. 나중에 이제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여론들이 막 들고 일어나겠죠. 마치 옛날에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북이 핵실험을 했는데 왜 민주노동당은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니네 공산당들은 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천안문 사태에 침묵하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연립정부가 불가능해집니다. 연립정부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 유럽 커뮤니즘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유럽 커뮤니즘을 철회를 해요. 간단히 말하면 유럽 커뮤니즘은 전술이야, 전술. 그 당시의 실정, 그죠? 미소 긴장 완화와 그 다음에 공산당의 득표율, 그죠? 그래서 연립정부가 가능했던 그러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전술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는 어때? 진보당이 한다. 옛날에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려면 민주당이 독자 집권이 불가능하고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합쳐야 집권이 가능한 이러한 조건에서 연립정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민주당 혼자서 잘만 집권하죠. 그리고 진보당이나 진보정당이 득표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연립정부 할 생각이 없죠. 하면 오히려 민주당 보고 욕하죠. 왜 니네는 친북당하고 친하게 지내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립정부가 할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연립정부는 어떤 데서 하는 거냐면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그 과반수로 정부를 유지하죠. 그래서 복수의 정당들이 과반수가 되면 집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혼자서 집권 못하면 다른 정당 합치면 집권하는 거. 이게 연립정부예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연립정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정당이 연립정부에서 철수하면 의회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과반수가 붕괴되면서 정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때?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소수 정당이 철수해버리면은 정권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연립정부를 한 데가 극우정당이에요. 극우정당. 극우정당이 철수하면 네타냐후 정권이 무너져요. 그 극우정당이 네타냐후에게 계속 극우적인 정책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야.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소수정당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제에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제죠. 임기제. 5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뭐 국회의원이 소수가 됐든 어쨌든 상관없어. 장관은 뭐야? 장관은 그냥 대통령, 의원내각제에서는 장관이 힘이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은 대통령의 비서야.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레터리라 그러죠. 그죠? 다 세크레터리라 그러죠. 장관.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대통령과 만나지도 못해요.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단독으로 보지도 못한다. 다 누가 명령하겠어? 장관한테 누가 명령해요? 장관한테 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실 담당 비서죠? 담당 비서가 명령을 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장관이라는 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심상정이 노동부 장관 지금 김영훈이잖아요. 김영훈이 노동부 장관 됐지만 이재명이 그걸 인정할 때, 그죠? 이재명이 인정할 때만 이 힘이 있는 거지. 이재명 뜻에 반해버리면은 그냥 잘리는 거. 근데 의원내각제에서 못 자른다 그랬죠? 자르면은 그 정당들이 반발해가지고 그 연립정부에서 이탈하면 정부가 무너져.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무너질 일이 없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자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요즘은 한국에서는 연립정부를 통해 그 소수 정당이 집권한다는 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조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현재 진보당이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통해서 집권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거 우리 누구야? 오준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프랑스 공산당은 러시아 볼셰비키가 차르 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한 뒤에 기존의 모든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과 달리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행기 체제인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도입된 진보적 법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유럽 혁명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기존의 유해를 활용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경로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미소 화해 시대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진보적 민주주의로 변형됐다. 발전한 자본주의 남한에서 유럽에서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 이외에도 이회를 통한 혁명을 인정한 유로코뮤니즘이 발전한 자본주의 이남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변형됐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일부분을 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소 평화공존 시대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해방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되기 전에 미소 화해 시대죠. 한 1년밖에 안 돼요. 1945년부터
딱 1년 동안밖에 지속되지 않는데 그때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도 주장하고 박헌영도 주장해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2010년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죠. 다 이것들이 뭐냐면 합법투쟁을 인정하고 의회를 통한 선거를 인정하고 3인주의 세력과 그 선거연합을 통해서 그 연립정부를 하겠다. 이런 노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혹시 질문, 왜냐면 이걸 주제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기까지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국과도 관련된 거니까. 없어요? 없나 보다.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끝날 때 다시 질문하시면 돼. 핵무기와 냉전, 이거는 이제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거는 마크 베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면 어떠한 외교정책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변수죠. 세 가지의 변수. 영토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영토에 대한 위협은 누가 있었을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겠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한 위협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겠죠. 이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전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핵무기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위동맹. 조선의 경우에 중국이나, 소련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정책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강하게 나가면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핵무기를 협박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독자 노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해구산을 제공하죠.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그 나라들을 자기 휘하라도 미국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일본한테 핵개발 못하게 하면서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현상 유지. 핵무기가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거나 타협한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 요약한 건데, 여러분이 기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전쟁에 관한 기본 개념. 다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략 핵무기는 한 번 쏘면 몇백만 명이 죽는 거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핵무기. 그래서 전략 핵무기는 쓸 수 없는 핵무기예요. 선제 공격은 핵무기를 먼저 공격하는 건데 퍼스트 스트라이크인데 상대방의 핵무기를 단 한 발을 맞더라도 3,400만 명이 죽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핵무기를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소련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까지 핵무기로 다 공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할 거야, 이거. 선제 공격, 전략 핵전쟁은 1,500발을 한꺼번에 쏴, 1,500발 핵무기를. 이해가 가요? 1,500발을 한꺼번에 쏜다는 게 핵무기를. 전 세계 도시 반절 정도는 소통하는다는.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때 북한에도 90여 발을 쏘게끔 돼 있어요. 북한에. 왜냐면 군수공장들.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은 발사할 수 있는 상태죠.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5,000발을 가지고 있어. 5,000발을. 5,000발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왜 5,000발이냐면은 상대방이 1,500발을 쐈을 때 5,000발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중에 3분의 1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살아나오면 그걸 한꺼번에 전부 다 보복해서 한꺼번에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은 한 발을 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발 쏘는 사람은 그런 핵전쟁은 세상 전제 없어.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때 일어나면은 여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남는 부수를 한 6천만 명? 지금 2억이 넘는데 제일 본수가 되고. 그래서 전략 핵전쟁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과거에 실제로 미국의 핵미사일 한 발이 소련을 향해 날아와가지고 소련의 그 방공망에서 경보가 울렸대요. 근데 소련 방공사령관이 보고조차 하지 않았대.
미련하게 한 발을 쏘는 바보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작동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 그 냉전 이후에 이제 이러한 한꺼번에 1500발 쏘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5000발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5000발이었는데 지금은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1500발이에요. 미국과 그 소련이 1500발. 그리고 운반체와 폭격기도 800발을 넘지 않도록 그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가 깨졌죠? 깨졌고 중국이 또 엄청나게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지금 핵무기가 이러한 제한 협정이죠. 이것이 다 유명무실하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도 박사 논문이 핵무기와 대외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박사 논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국무부 장관도 되고 외교 국가안보 보좌관도 됐는데, 키신저에 따르면 전략 핵무기를 지닌 국가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 같다. 지금 조선이 전략 핵무기를 가졌죠? 그럼 조선은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전략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왜? 미국이 조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발을 쏴가지고 조선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조선의 핵무기가 한 발이라도 미국에 떨어지면 300만 명이 400만 명이 죽죠. 미국이 그런 짓 안 하겠죠. 조선을 공격 안 하죠. 그래서 전략 핵무기를 지는 나라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 그래서 조선이 악착같이 핵 개발을 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1500발을 배치하고 있고. 하나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실제 이제 지금까지 핵무기가 쓰인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인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당시 피해를 전면적으로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서 피해가 거의 뭐 우리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억지로 그게 뭐냐면 전략 핵무기죠. 상대방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급이라면 미국에 대해서 최소 400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북이 10년 내에 이 정도를 가지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빨라요. 중국이 빨라서 아마 중국은 10년 내에 핵무기가 1000여 기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북은 10년 내에 핵무기가 400기 정도가 될 거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총사가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투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잠수함이에요. 왜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 곳에 고정돼 있죠. 물론 트럭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발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에다 싣는 거는 비행기가 격추당할 수 있고, 핵잠수함은 바닷속 깊이 거의 무제한으로, 그죠? 바다 위에 안 떠 거의 무제한으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 상대방 국가에 뭐 한 1000km 바깥에서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있으면 이거는 미리 이거를 선제 공격으로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핵무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핵잠수함. 조선이 이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핵잠수함은 없죠.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보복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살아남은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다 쏴. 살아남으려면 어때? 바다, 산, 동굴, 뭔가 숨겨놔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은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 바다, 상공에 핵무기를 24시간 동안 운영해요. 왜냐면은 비행장에 놓으면은 그 비행장을 폭격하면은 그 비행기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상공에 떠 있다. 핵무기가. 냉전 시대 때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도 지금 어떠냐?
조종사들이 이제 그 24시간 순번제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이죠. 잠수함,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게 돼서 결국은 전략 핵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모순이 지금 생긴 거예요.